자, 2부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에 대해 솔직히 전방위로 말라 죽이려고 하는 공작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고소 고발을 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본다든지 하면 될 건데, 아마 뉴스 브리핑은 말라 죽이자 이렇게 작정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보기가 어렵다,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다, 섞여가 있고 어디서 찾아야 될지 찾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볼 수가 있나 부터 어제도 역시 5만 개를 순식간에 1부부터 5부까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세워넣기도 하고요. 이게 도저히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구글 코리아 측은 개별 채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 원칙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한번 해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 가겠습니다.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직격탄을 한 방씩 먹여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 정권에 대해.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보수 진영에 해자되는 담론의 수준을 보면서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금계설에 신봉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요즘 글로벌리스트가 무슨 공산주의자다, 딥스테이트, PC, 어디서 조금씩 누군가가 주워 들고 뜯으면 그걸 갖다가 마치 중요한 원칙이냐 신봉을 하고, 그런 잣대로 또 좌우를 가르고 누가 낫니 못난 일을 가릅니다. 저한테 가끔 편지를 하셔서 누구를 좀 지원해달라. 저 그럴 생각 없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인 어떤 입장을 보내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해결사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본인의 이익과 무관한 공익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제가 폭로도 하고 책임지고 싸우지만은, 내 개인적인 이해가 얽혀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수 진영에 함부로 여러분들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 숱한 노력과 이 열정들을 고갈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를 맹신하지 마시고요. 제가 뉴스 브리핑에 회원이 되려 해도 생각해보고 하라 그러지, 제가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떤 사안을 맹신하지 말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판단 내리고, 또 더 나아가서 판단을 내리면 신중히 행동하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사람의 열정을 너무 쉽게 고갈시켜 먹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얄팍한 삼류 지식이 아니죠. 그건 삼류 거짓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그야말로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인물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요. 자기 중심을 가지려면 계속 지식을 쌓아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칼럼은요, 제 말의 연장입니다. 한국 국민이 무식한가, 이중적인가, 민주주의 할 수준이 되는가에 대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일본과의 한일 갈등을 극심하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한국에 내놓으라 할 대표적 보수 언론도 1965년에 한일 구상권 협상, 그래서 한일 협정이라고 불리우는 그 내용을 제대로 정리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좌파들이야 일부러 그 말을 안 할 거고요. 그러면 문재인이 지금 내걸고 있는 한일 갈등의 근원은 지금 신일본 주철입니까? 직용회사라는 그 신일본 주철에 대한 한국의 재산, 주식 등을 압류하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됐고, 그 압류를 처음에 소송을 낸 사람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그 배경에 있을 건가도 알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이런 문제를 골치 아픈 부분으로 여겨서 신중히 대처해 왔는데 그런 판결을 늦추게 했다고도 국정농단이라고 문제 삼은 정권이 문정권입니다. 그래서 판사들을 다 겁을 주고 대법관 대법원장을 똘마니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얼토당토안한 판결이 나왔어요. 65년에 한일 협정과 대일 구상권 청구 협상 과정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라도 언론들이나 이 사회의 지식인들이 널리 전파를 했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버 방송이나 언론 통틀어서 어제 가장 많은 자료와 내용을 가지고 번개 뉴핑에서 김인성 씨, 징용 문제를 가지고 싸워온 김인성 씨, 이명수 변호사 이렇게 출연을 해서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실 생방송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방송도 잘 진행이 되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만 봐도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이 정리되어서 지식으로 여러분들 앞에 쌓일 거고 거기에 기반해서 보면 문 정권이 대법원을 시켜서 신일본 주철에 대한 주식을 압류하고 하는 행위에 대해 왜 일본이 저렇게 날뛰는가? 그래서 한번 가보자라고 제2의 전쟁이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가? 경제전쟁이요.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손을 대고 장난을 쳤겠지만은 이걸 보는 사람이 32,000명입니다. 손대고 장난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고 관심이 없어하죠. 김정숙이 어떻고 문다혜가 어떻고 증거도 없는 삼류 이야기들에는 수십만 명이 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머리를 쓰려고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겠어요? 어제 그 방송을 1시간만 지켜보고 나면 지금 좌파들이 왜 지금 일본과의 문제를 터무니없이 저러는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그 조선일보 독자 ombudsman이 왜 조선일보가 65년 협정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독자들에게 알리지 않는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놓은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널리 알리고 보고 공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별로 안 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 정권이 불매운동이니 일본 이슈는 총선까지 끌고 가면 그야말로 빅 이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일본이 7월 1일 날 일찌감치 총선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9개월 전에 반격으로 나서니까 문이 지금 당황을 한 거죠. 문은 그냥 일본이 적당하게 투덜거리면서 계속 이렇게 총선 직전까지 가고 총선 직전에 오히려 자기가 판을 크게 벌이려 했는데 일본이 느닷없이 지금 선수를 때리니까 당황한 부분입니다. 근데 국민에게 지금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 가고 있는데 새누리당으로 국회의원 2번 당선되고 탄핵 때 탈당해서 바른미래당에 있는 보수라는 하태경이가 지금 자료 들고 와가지고 일본이 북한에 줬다. 그 내용 보면 거의 다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전에 북한으로 흘러간 일본의 물자입니다. 북한 2006년 핵실험 이전에는 숱한 물자들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거 할 것 없이요. 자, 그래서 굉장히 현혹시키는 거죠. 본질과 비본질을요. 심지어 거구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도 지금 이런 문제에 거품을 부고 비판을 합니다. 한국당도 협조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의 기본 이슈는 반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그물을 치고 있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며 핵과 미사일로 장난을 치는
북한에 대한 반대, 그리고 그 북한을 사주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진영의 동맹에서 이탈시키려고 공작하고 길들이는 중국에 대한 반대가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그런데 왜 6.25 때 200만이 죽은 6.25에 중국의 중공군의 개입과 학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중공군이 한국 사람을 죽인 게 더 많지 일제 36년에 죽은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그러면 분노의 깊이가 일정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이 두 개의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토대인데, 이 토대를 위협하는 것이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이 토대를 위협하는 핵심은 북한과 중국이죠. 미국과 일본은 이 토대를 같이 공고하게 해나가는 동맹들입니다. 자, 여기에 툭 하면 과거에 협상이 끝난 과거사를 들고 와서 장난을 칩니다. 물론 일본이 하는 행태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에 있어서 어떤 가치가 더 국가적 후생으로 도움이 되는가? 뿌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래, 잊지는 말지만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어서 시비를 걸고 싸워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자존심을 가지고 대해야 될 이웃인지,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싸운 사람의 다수가 한국에는 좌파 빨갱이였습니다. 왜? 러시아 혁명이 1차 대전 말기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1918년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그 혁명을 갖다가 추종하는 기운이 한국에도 넘쳤고, 그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겹쳐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3.1 운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대다수의 이 무장 저항 세력이나 강력 저항 세력들은 좌파였고, 그때 한국의 보수 우파의 뿌리는 없었습니다. 한국만 없었던 게 아니라 미국도 없었고 일본도 없었고, 제국주의 시대에 제국주의가 보수지요. 그때는. 그러니까 보수라는 개념이 없었고 좌파라는 개념이 있었으니까 좌파가 훨씬 더 투쟁을 했고, 그냥 민족주의적 진영은 거기에 반해 좀 소극적이었죠. 왜?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단결된 세력으로 성장을 잘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승만이나 김구 정도의, 또 국내에서 뭐 민족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람들, 그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좌파가 오늘 대한민국의 뿌리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부터 혈통을 갖고 있고 문재인이 그 혈통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전혀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보수우파가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함해서 지금 반일, 친일 문제를 매사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서 장난을 치는 이런 문 정권의 의도에 국민들이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보수 진영에도 한국당도 지금 협조하겠다. 예? 그리고 강경 보수정당의 대표라는 사람도 비판을 같이 하고 잡아줬고, 하태경이는 자료를 깔고 있고, 저는 욕먹어도 됩니다. 왜? 나는 벼슬을 하거나 나는 출마에 목을 맬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되니까 나보고 친일이라고 비판하려면 하세요. 논쟁을 정식으로 한번 따져서 해줄 각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제 생각에 그걸 입증하는 나름 논리 구조를 제 스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걸 갖추기 위해서 빈틈을 보완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요.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으면 제 스스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때는 어딘가 이게 좀 논리 구조가 허약하다 하면 그걸 제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료를 찾고 기사를 뒤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이 들면 그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직용에서 비롯된 이 사단은 그야말로 좌파 혈통, 일제하에 투쟁을 마치 훈장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좌파 혈통의 후예라는 문재인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좌파 진영을 집결시키고 또 지금 반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국의 어설픈 삼류 민족주의를 자극하기 쉽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차곡차곡 벌려가던 우리 사회의 일종의 감성 장난입니다. 제가 이게 과학이 아닌 감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은 증거와 팩트에 기반한 것이고 감성은 증거와 팩트가 아니라 그냥 느끼는 마음 상태, 그게 감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느끼는 이 상태는 지식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감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쌓여서 이루어진 일종의 감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는 이걸 또 들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1운동, 8.15니 뭐 수도 없이 입장이 생길 때마다 이야기하고 김은봉을 강조하고 임시정부의 혈통을 강조하고 무슨 3.1운동 100주년 운운하면서 저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왜 분노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중공군이 6.25 때 와서 통일을 막고 또 북한을 지원하고 6.25 때 한국에 개입한 중공군의 숫자가 연 한 200만 명도 넘을 거라고 봅니다. 연 왔다 갔다 한 사람까지 합치면요. 그래서 마지막에 북한군은 한 10만 명 안팎밖에 없었고 중공군이 북한을 대신해서 전투를 다 치렀다고 봐야 될 겁니다. 실제로 북한군은 상당히 무력화됐지요. 자, 그런데 이런 중공군을 지금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학살되고 한 사람이 한국민이 얼마나 많고 국토가 얼마나 파괴되고 다시 또 분단이 되었는데 왜 중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저거 똑같은 놈들이라고 봐야지요. 북한의 6.25 남침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이빨을 안 갈아요? 자, 그것도 화해는 하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고 이빨도 갈고 동네 곳곳에 북한군의 남침을 규탄하는 그런 동상이나 비석도 세우고 그래서 곳곳에 잊지 말자 6.25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에 비해 국민 일부가 겪었던 지역 말단적인 정신되는 온 사방에 동상을 세워놓고 그 부분은 성역화 되어버렸어요. 또 다른 5.18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6.25 때 벌어졌던 저 무수한 학살은 쌍방이 똑같이 했다라는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중공이나 북한한테 면죄부를 줍니까? 아니지요. 세상의 모든 일은 누가 먼저 시작했나에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우리를 죽이려고 내려오는데 그럼 우리는 안 싸웁니까? 싸우다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부수적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군이 뭐 학살을 했니? 한국군이 학살을 했니? 그럼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일으켰나는 거죠. 2차 대전 때 미군은 뭐 학살이 없고 포로 사살을 안 했고 적국의 국민들을 합리적으로 대우했겠어요? 전쟁의 합리성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는 중공과 북한에 대해서 6.25 때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 말도 하지 않고 왜 그들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마치 중국을 경제가 우리가 붙어 먹어서 살만한 대갓집으로 생각을 하고 북한은 우리 피부치로 생각하냐. 어쩌다가 우리 사고구조가 이 모양으로
썩어 문드러졌냐? 지식인은 다 어디 갔느냐?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무지한 놈으로 수구 꼴통으로 몰릴까봐 다 말들을 회피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36년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6.25부터 우리가 더 바라보자. 6.25가 훨씬 근대사잖아요. 일제 36년보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쟁으로 나라 넘겨줬습니까? 나라 자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어 문드러져서 갖다 바치지 않았어요? 저런 식으로 싸우지도 않고 갖다 바친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중에 그야말로 서민들이나 분노해서 의병이라도 일으키고 좀 싸웠지. 사회 지도층이 송두리째 갖다 바친 나라 아니에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진실해지자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솔직히 미국이 빠져버리면 대한민국 경제도 안보도 다 무너지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그렇고 그런 삼류 나라 그 속에서 거의 좌파 국가가 되어서 북한하고 그냥 연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반도가 아마 한 10년 뒤에는 완전 좌익이 된 나라가 될 거고 거의 뭐 잘 나가던 60년대에 남미의 최고의 부국 베네수엘라가 지금 오늘날 나라가 붕괴된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돼 가겠죠. 살만한 사람들은 다 한국을 탈출하겠죠. 지금도 그러지만요. 지금 한번 보세요.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다 집 팔고 달러 사고 그리고 해외 베이스를 만들고 현금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혼자 그러지 우리 이거 큰일이다. 나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정말 싸우자 말 안 해요. 몰래 혼자 누가 알세라 준비 다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상류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제 넘어갈 때도 거짓거리 하다가 망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저도 트럼프는 미워요. 그렇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을 미국이 버리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큰 행운이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을 떠나라고 하는 말뚝들이 곳곳에서 박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부에 이야기하겠지만 전시작전권 이양 이거 유엔사 해체하고 미군을 내보내기 위한 말뚝입니다. 누가 봐도 뻔한 이 문제를 가지고도 대한민국에 흥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희한해요. 국방비를 47조를 쓰는 나라에서 미군한테 1조를 주는 문제를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 지금 저렇게 썩은 군바리들 수뇌부 정경두 이하 합참의장 같은 저런 썩은 군바리들을 두고 그것들에게 47조를 줄 바에야 제 개인 생각은 미국한테 한 20조 주고요. 최소한의 군만 유지하고 국방비를 반으로 절약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국방 운운하면서 국방부가 앞장서서 북한에 대한 경계와 안보와 자위권을 해체해 가고 있습니다. 이자들이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민족주의라고 하고 이걸 마치 대단한 가치인 양 하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 포퓰리즘에서의 민족주의라는 것은 원래의 주인들이 우리부터 살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민족주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북한과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원래 이 남한의 주인공인 우리가 우선이지 북한이나 무슨 조선조 또 더 나아가서 이민 난민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데서 저는 조선족이나 고려인 분 중에 대한민국 가치에 공감하는 분들은 포용해서 같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원하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 중에 그러지 않고 중국적 사고를 갖고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돈만 벌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곤란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의 민족주의라는 부분은 이거는 민족주의를 지금 문정권 좌파식의 민족주의는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짜 올바른 민족주의, 신민족주의는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적인 사상을 갖지 않는 북한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민족주의다.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신민족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문화, 상품 이런 데 보면 너무나 맹목적으로 온통 좌파 사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배웠다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그런 좌파적 코드들을 받아들이면서요. 지 삶은 그야말로 상류, 중상류 이상의 삶을 살면서 지 사고는 좌파적 사고를 받아들이는 이중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 삶이 영원히 유지되면서 지 사고는 좌파적인 이런 분리, 이것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계속 영원히요? 저는 지속될 수 없는 모순이죠. 결국은 자기 삶도 파괴되는 순간이 곧 올 수밖에 없다. 자, 금융위기 임박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옵니다. 저 말고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늘어났더만요. 작년에 그런 말 할 때는 무관심 하더니만 이제는 다 경제위기 온다고 그렇게들 해요. 자, 그런데 그런 경제위기가 와서 한번 역대 겪어보지 못한 데미지를 우리가 받을 때 그때서 이게 정말 진실이구나, 깨달음의 순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케이스가 오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이 삼류 민족주의 열풍과 좌파 열풍이 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경제 위기가 뭐냐? 저는 창조적 파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썩은 정신을 창조적으로 파괴해서 이제 그 이후에 깨달음의 시대가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앞으로 미래 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 파퓰리즘 15조도요. 지금은 황당한 소리 같지만은 깨달음의 시간이 오고 나면 그때는 그것 말고는 살 길이 없다라고 느끼게 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국민이 무식하고 이중적이면요,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각성은 안 될 거라 봅니다. 자발적인 각성은요. 자,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 창조적 파괴를 당하게 될 거고 그 파괴 이후에 새로운 각성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